여러분, 오늘도 위인 일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죠. 내가 만약 대한민국 0.1% 재벌가 후계자라면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 그 찬란한 미래와 권력을 스스로 걷어찬 두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로 기억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양녕대군, 그리고 평생을 자비와 풍류 속에 살다간 조선의 원조 웰빙남 효령대군. 오늘은 이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별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이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600년 전 조선의 궁궐, 그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놀라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600년 전, 조선에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였던 양녕대군과 여인 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차기 국왕이, 그것도 자기 신하의 첩을 몰래 빼돌려 궁궐 밖에서 살림을 차렸다면?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후계자가 직원의 아내와 도주해 스캔들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양녕은 어리라는 여인을 처음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한 번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었다는 겁니다. 양녕은 세자라는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아버지 태종의 엄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시면서 왜 저는 사랑하는 여인 한 명도 안 됩니까? 라고 대들기까지 했죠.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습니다. 양녕에게 어리는 사랑인 동시에 자신을 옥죄는 왕실의 규율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남자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도박판에 올린 그 심정이요. 밤이 깊은 경복궁, 모두가 잠든 시간 한 남자가 은밀하게 담을 넘습니다. 네, 바로 세자 양녕입니다. 그는 세자궁의 엄격한 감시를 피해 친구들과 함께 저잣거리로 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3세가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강남 클럽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는 시장통에서 백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때로는 기생들과 밤새 춤을 췄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양녕의 기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생 초궁장과의 연문설, 그리고 궁궐 안에서 몰래 개를 잡아 고기 파티를 벌인 사건까지. 세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대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에 퍼졌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양녕이 이렇게 담을 넘을 때 그 뒤를 묵묵히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태종의 정보원들이었죠. 태종은 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양녕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를 봐달라는, 이 답답한 왕관을 벗겨달라는 양녕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망가뜨려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너무나 도망치고 싶어서 일부러 사고를 쳐본 적 없으신가요? 양녕이 사랑과 반항에 미쳐 있을 때 바로 밑에 동생 효령대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효령은 형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범생 중에 모범생, 엄친아 그 자체였죠. 술도 못 마시고 매일같이 책을 읽고 화를 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양녕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냥터만 전전하자 효령이 형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형님, 아버님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발 마음을 다잡으소서. 그때 양녕이 씩 웃으며 효령에게 활 한 자루를 건넵니다. 보거라, 효령아.
나는 이 활로 짐승을 쏘지만 너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쏘려 하느냐? 효령은 형의 파격적인 행동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과연 형님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건가? 또 효령 역시 야심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의 눈에 들기 위해 지독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죠. 그가 아무리 완벽해도 태종의 마음은 이미 셋째 아들 충녕세종에게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두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종 18년 양령의 스캔들이 극에 달하자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고 충령을 세자로 삼는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궁궐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그룹의 지배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격이었죠. 이때 양령과 효령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령은 덤덤하게 짐을 쌌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반면 효령은 지독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실록에 따르면 효령은 이 결정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온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더 컸을 겁니다. 반면 양령은 쫓겨나면서도 태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버님도 후국 많으시잖아요. 끝까지 대들었던 양령의 배짱, 그리고 침묵 속에 절로 향했던 효령의 뒷모습. 이 두 형제의 상반된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양령대군이 단순히 노는 것에 미쳐서 세자 자리를 뺏긴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령이 셋째 동생 충녕세종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했다는 양보설이죠. 물론 역사적 팩트로 보자면 양령의 기행이 너무나 구체적이라 100% 연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가 세종을 아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 양령은 동생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능한 동생이 CEO가 될 수 있도록 일부러 사고를 쳐서 물러나 준 뒤에서 꾸준히 일을 처리해주는 큰형님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세종이 유교 국가의 기틀을 닦으며 도덕성을 강조할 때 양령은 가끔 궁 밖에서 임금님, 가끔은 숨 좀 쉬고 삽시다 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세종에게 양령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탈출구였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아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 600년 전 조선에서 이 욜로 라이프를 가장 확실하게 즐긴 사람이 바로 양령대군입니다. 그는 비록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 뒤로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워졌습니다. 양령은 전국 팔도를 유랑하며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그의 글씨체는 조선 최고로 손꼽힐 만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죠. 숭례문의 현판 글씨가 양령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재계, 순위 1위 그룹의 장남이 돌연 전 세계를 누비는 힙한 아티스트로 변신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권력 대신 풍류를 선택했고 격식 대신 진심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년까지도 세종대왕의 든든한 형이자 때로는 골칫덩이 형으로 남았습니다. 세종이 국가의 기틀을 잡느라 밤낮으로 고생할 때 양령은 동생에게 찾아가 임금님, 술 한잔 받으시지요라며 긴장을 풀어주곤 했답니다. 권력을 잃고도 불행해하지 않았던 남자,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웃어 보였던 양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양령이 술과 예술로 세상을 떠돌 때 효령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 전국의 사찰을 중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를 국교로 내세우며 불교를 억압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효령의 행보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효령이 셋째 동생 충령에게 왕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살기 위해 미친 척, 혹은 스님인 척 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효령의 불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야망을 접고 종교재단을 설립해 평생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전직 유력 정치인의 모습과 닮아있죠. 그는 동생 세종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양령이 파격의 아이콘이었다면 효령은 평화의 아이콘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불심 아래에는 동생에게 밀려난 자의 쓸쓸함과 형의 방탕함을 지켜봐야 했던 아픔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불교의 귀한 효령대군, 그는 정말 산속에서 도만 닦는 고리타분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효령에게는 의외의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믿으면서도 유교적 제사에 소홀하지 않았고, 때로는 형 양령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세종대왕이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효령이 아주 기분 좋게 취해서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격한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생이 준 술에 취해 즐거워하는 평범한 형의 모습이었죠. 양령이 동생아, 술 좀 더 다오 라고 외치면 효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채식주의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는 모습과 비슷하달까요? 효령은 자신이 선택한 길 안에서 유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91세라는 장수의 비결도 바로 이 유연함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령의 로맨틱한 모습 뒤에는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령의 정식 부인이었던 수빈구 씨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남편이 나라를 뒤흔드는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른 여자를 궁으로 들여 아이까지 낳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그 여인의 가슴은 아마 시커멓게 타버렸을 겁니다. 양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지만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희생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 끝판왕인 셈이죠.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가족의 명예와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수빈구 씨는 양령의 기행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양령은 멋진 풍류객이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그것이 바로 양령이 가진 인간적인 그늘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효령대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효령은 산속에서 도만 닦았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조선 왕실에서 손꼽히는 경제력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관리하고 중건하면서 자연스럽게 막대한 토지와 인력을 운용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대 종교재단의 이사장이자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는 재력가였던 셈이죠. 효령은 그 자금을 단순히 개인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구제하고 국가적인 토목 사업이 있을 때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정치적 권력 대신 종교와 경제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선택한 아주 영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형 양령이 돈을 펑펑 쓰는 타입이었다면 효령은 돈을 가치 있게 굴리고 모으는 타입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끌리시나요? 화려하게 쓰고 가는 삶, 아니면 내실 있게 쌓아 올리는 삶? 두 형제가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 태종은 그들에게 엄청난 양의 재산과 노비를 내려줍니다. 일종의 미안함의 표시이자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입막음 비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형제의 성격이 또 드러납니다. 양령은 그 재산을 친구들과 술 마시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데 아낌없이 썼습니다. 반면 효령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불교 예술을 부흥시키고 탑을 세우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산을 받은 뒤 한 명은 엔젤 투자자로 변신해 문화를 즐기고 한 명은 복지재단을 만들어 명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태종은 죽기 전 이 두 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 각자 잘 살고 있구나 하며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내 속을 썩이더니 결국 제 갈 길 찾는구나 하며 혀를 찼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양녕대군이 훗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는 세조에게 단종을 죽여야 왕권이 튼튼해진다는 무서운 조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양녕에게 실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롭고 인간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린 조카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양녕의 가치관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강한 왕권만이 나라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씨 가문의 나라는 굳건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문 우선주의였죠. 요즘으로 치면 자유분방한 아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보수적인 집안 어른의 목소리를 낸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입체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기 힘들었다는 것 알고 계죠? 그런데 효령대군은 무려 91세까지 살았습니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무려 7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었죠. 그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의 내려놓음에 주목합니다.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과 매일 같이 하는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온화한 성격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니멀리즘과 웰빙을 실천한 원조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양녕은 6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술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짧은 수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공통점이 그들을 장수하게 만든 힘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양녕과 효령, 그리고 세종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는 남편에 의해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처절한 부부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양녕의 엇나감은 어쩌면 결손된 가정환경에서 온 반항심이었을 수 있고, 효령의 집착적인 불심은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왕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상처받은 아이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녕과 효령, 두 남자의 인생 드라마 어떠셨나요? 한 명은 불꽃처럼 뜨겁게 살다 갔고, 한 명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게 살다 갔습니다. 양녕은 우리에게 내 감정의 솔직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효령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왕관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왕관이 너무 무거워 벗어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왕관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600년 전 두 왕자의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왕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위인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가슴 뭉클한 인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